삼국지 100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평조적을 격파해서 연주는 지정학적으로 제일 거지 같은 곳이죠. 원술도 주변에 강적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 조그만 틈에 목숨을 걸고 올인해야 한다 치고 나갑니다. 이렇게 휘저으면서 진곤합니다. 여기서 시간 오래 끌면 주변에서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삼국지 100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지난번 영상 조조 헌제를 품다 편이 18번이었어요. 그런데 15번에서 17번으로 설정했던 제목이 주로 조조의 서주 침공, 진궁의 반란과 여포와 조조의 대결, 유비의 서주 태수가 되다 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클라이막스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영상은 여러 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건너뛰고 헌제편으로 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영상이 내려간 것도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저기서 했더니 막 섞여가지고 또 찾기 힘드시다는 분도 있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제일 자세하게 한 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책에서도 좀 자세히 썼기 때문에 책에 있는 부분 중에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책에서 하지 못한 부분은 보강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편 조조의 서주 침공입니다. 서기 192년 포신의 도움으로 조조는 연주를 차지하고 마침 산동에서 일어난 청주적을 격파해서 청주병이라는 정예의 군대까지 확보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만족하죠. 그리고 주변 눈치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게 내 재산 잘 간수하다가 어디서 지진 나면 그때 먹는다. 누가 망하면 그거 그냥 꽁으로 인수한다. 왜냐면 내가 별로 주변 애들에 비하면 별로 이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이제 겨우 가게 하나 차렸는데 무슨 사업이야, 잘 갖고 있다가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조의 주변 세력들을 보면 북쪽에는 원소, 동쪽에는 서주의 도겸, 남쪽에는 형주라는 풍족한 땅에다가 유표, 서쪽에는 이각, 곽사, 마등과 한수, 원술까지 있어요. 삼국지 군웅 중에서 연주는 지정학적으로 제일 거지 같은 곳이죠. 게다가 사실 조조가 연주를 다 평정한 상태도 아닙니다. 3분의 1이나 먹었나. 그래서 아직 중간에도 저항하는 애들 막 토벌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조조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가 아니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늘이시여, 하필 저도 이런 곳을 주십니까? 왜 나를 여기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193년에 유표에게 밀려서 동진해오던 원술하고 충돌합니다. 조조가 원술을 치니까 원술은 서주의 남쪽, 합비 북쪽인 구강군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원술도 주변에 강적이 너무 많으니까 남방으로 세력을 확장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강을 기반으로 그 남쪽, 옛날 손견이 떠나고 약간 비어있는 그 남쪽으로 손견의 아들 손책을 파견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손책을 강동의 주인으로 만들어줘요. 조조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멍청한 자식. 호랑이를 키워주는구나 라고 말했겠죠. 근데 이 가만히 보면 삼국지에서 의외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원술이에요. 그러니까 원술은 뭐 이겨본 적이 없고 맨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니까 조 터지고 맨날 사고나 치니까 정말 좀 찌질해 보이는 인간의 전형인데, 가만히 보면 본인의 자산은 계속 까먹어요. 그런데 손책 키워줘, 그 전에 손견도 밀어줘, 원소 망하게 해, 서주 괴롭혀서 유비 뜨게 해, 여포 부추겨서 또 이렇게 조조랑 싸우게 만들어. 하여간 계속 이분은 자신을 희생해서 사고 치면서 이 삼국지 판을 키워주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내가 원술 밑에서 살면 훌륭하단 말 안 하겠지만 삼국지 독자 입장에서 훌륭한 분이죠. 감사하고 살자고요. 자, 조조로 다시 돌아오면 판세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나쁘다고 조조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살면서 배운 진리인데, 이건 정말 역사에도 물론 무수히 나오지만 이거는 내가 살면서도 무지하게 많이 겪었는데,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있다. 절대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절대 그거 아니야.
가만히 보면 뒤에 가서 톱질하고 감나무 비료주고 뭐 별짓 다 있을 거라고. 조조처럼 사방에 적이 있어요. 나는 누구 하나도 해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더더욱이 가만히 있게 되는데 조조는 이런 사람 아니죠. 내 주변에 모두가 강적이라면 더더욱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틈을 찾고 내가 부딪혔다 튀겨나오더라도 틈을 만들어서 그 조그만 틈에 목숨을 걸고 올인해야 한다. 왜? 나는 제일 약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건 뻔하다. 이런 사람이 조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조가 주변을 딱 스캔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서주입니다. 일단 주변의 군웅 중에서 도겸이 제일 약해요. 물론 도겸이 삼국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착한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이분도 한때는 젊었을 때는 다 한가닥 했고 황건적도 패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주 자사가 되고 보니까 64강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32강에 올라오니까 좀 능력 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서주는 굉장히 풍족한 지역입니다. 방어하기는 또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생산량도 많고 인구도 많아요. 더 중요한 건 인재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중원, 낙양 중심권에서 바로 동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탁의 난이 났을 때 그 명망가들이 무소히 피난을 왔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는 연주인데 연주로 오면 또 쫓아올 테니까 가는 데까지 가자. 그래서 서주로 많이 왔어요. 게다가 이곳은 동쪽이 바다죠. 그러니까 땅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서주를 점령해도 협공당할 위험이 제일 적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남쪽에는 원술이 있는데 원술은 지금 오나라 차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또 유표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좋은데 193년 여름에 서주의 합의성에서 골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천자다 그러고 이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국지 주인공들만 봐서 그렇지 아직 주변에 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랬더니 도겸이 이를 토벌하기는커녕 그와 손잡고 북쪽에 있는 삼계현을 탈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뭐 남쪽의 원술, 동쪽의 도겸 그러지만 이게 아직 이 지역을 제대로 장악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조조가 이걸 보니까 도겸은 서주를 별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골선이랑 애랑 연합해서 친다는 건 서주가 거의 3분, 4분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서주의 민심이 분열되어 있고 지금 내전이 나서 전 인심도 약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다 서주에는 동탁의 난으로 낙양 일대에서 피신한 명문가, 인재들, 부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외지 세력이니까 사회 불안 요소죠.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아는 노숙, 제갈량 집안이 다 여기 있었어요. 이 세력들이 꽤 거대해서 만약에 서주를 점령하면,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많으면 불안한 것이 조용할 땐 괜찮은데 또 다른 제3세력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토착민하고 협력하겠어요. 거기 들어와 있는 외지인하고 협력하겠어요. 이 외지인하고 협력해서 토착민을 두렵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조가 봤을 때는 이 서주에 있는, 그것도 서주의 시골뜨기가 아니라 중원의 중심, 낙양에서 이동해 간 인재와 부호들이 서주에 있어요. 이거 괜찮잖아. 낙양을 차지하지 못해도 낙양에서 온 이민들을 차지한다는 건 천하제패하는데 굉장히 좋은 요건이죠. 그래서 조조가 서주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합쳐보면 서주가 제일 괜찮습니다. 첫 번째 타깃이죠. 이해 가을에 조조는 갑자기 서주로 침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조가 서주를 침공하면 주변에 있는 군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조가 능력 있다는 거, 야심덩어리라는 건 다 압니다. 원소도 알고 뭐 주변에 있는 중에 모르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서주를 병합하려면 신속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조조가 채택한 전술이 기병을 이용한 삼국지판 전격전입니다. 삼국지는 난세고 군웅할 것이 돼요. 도겸, 심지어 원소라고 해도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 읍 단위로 병력을 소집해서 뭐 중세 봉건제에서 기사가 자기 병력 소집해서 뭐 영주한테 가듯이 이렇게 와서 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들을 모아놓은 대대가 되고 연대가 됩니다. 마지막에 최고 사령관 밑으로 집결하게 되는 거죠. 아마 뭐 이런 어떤 행정 절차, 집결 절차는 다 만들어져 있었겠죠. 니네는 여기서 1연대, 저기서 2연대,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여기로 와서 1사단이 된다. 그러니까 군사행정 조직, 동원 조직은 다 만들어져 있었을 겁니다. 조조는 이걸 노립니다.
기병을 파견해서 요새는 피하고 주변 마을을 치고 부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주민은 살해하고 불지르고 그러면서 치고 나갑니다. 이때 약탈, 보급 적당히 해야 돼요. 기병의 자급자족 능력과 약탈 능력을 믿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마을을 부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들이 대항할 시간을 벌지 못하고 공포는 퍼지면서 주변 마을들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0개 마을을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진로를 정확히 잡고 중심을 지나가면서 3개 마을을 태우면 나머지 7개 마을은 도주하게 되죠. 물론 이게 또 상황을 봐서 기병이라는 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소수 병력을 파견해서 치고 모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한 지역의 행정망과 동원체제를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수도나 주요 거점 도시로 가서 병력을 받지 못한 이곳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서주의 군적에 병사가 100만 명이 있다고 해도 행정망이 마비되면 도겸은 자신의 직할 세력이나 주변 가까운 곳에 있는 병력만 모을 수 있습니다. 조조는 이걸 노리고 침공군을 자신과 자기 휘하에 가장 유능한 기병대장이었던 조인 2개의 부대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휘저으면서 진군합니다. 도겸은 정말 어쩔 줄을 몰랐는데 나중에 조인과 조조와 도겸이 결전을 벌인 것이 팽성입니다. 팽성이 어디냐면 서주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조조가 서울이고 도겸이 부산에 있다고 그러면 쫙 치고 내려가서 밀양 정도에서 만나는 거죠. 여기에 올 때까지 도겸은 자기 병력을 못 받고 있으니까 부산과 김해 지역에 있는 병력만 모으고 조조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게 병력이 많아도 조조한테 이기기 힘들었을 텐데 뭐 이렇게 붙었으니 이길 리가 있겠어요. 도겸은 대패하고 서주의 동북쪽으로 달아납니다. 이렇게 조조는 멋진 승리를 거뒀어요. 이제 쫓아가서 완전히 끝을 내면 좋겠는데 전격전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일단 기동하다 보면 타임아웃에 걸려 병사가 지치고 말도 지치고 그리고 좀 마구 치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기병이라도 뭐 사막에 가서 자급자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급선이나 후방 지역을 좀 정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확장할 수 있는 속도나 지역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서주 북쪽 같은 데는 병력은 모았을 거니까 이게 이제 공성전 하게 되고 병력을 갖추게 되면 지금처럼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조는 군량과 시간이 없어요. 연주에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시간 오래 끌면 주변에서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연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마 조조는 반은 성공했다. 사실은 한 3분의 1 정도 먹은 건데 뭐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라고 생각하고 194년 봄에 회군합니다. 이렇게 회군할 때도 다른 지역, 이번에 진격해온 지역이 아니라 그냥 지나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군현들을 초토화시킵니다. 사실 이 전술은 조조의 창안이 아니고 유목민족들의 전매 특허 같은 전술이죠. 흉노가 한족하고 싸울 때도 써먹었고 곽교병이 흉노 정벌할 때도 또 그대로 써먹습니다. 나중에 징기스칸도 호라즘 정벌할 때 이 전술로 대성공을 거두죠. 물론 호라즘 정벌뿐 아니라 징기스칸 군대는 이런 거를 가장 조직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하고 그 이전의 유목민족하고 다른 건 뭐냐면 징기스칸의 군대가 훨씬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을 빠른 시간 내에 작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부족들은 조조도 서주의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렇다면 징기스칸은 그 기간 동안에 뭐 중국의 3분의 1도 할 수 있다. 그건 좀 심했나? 아무튼 대규모 병력으로 광역의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징기스칸의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로 보면 조조는 이전부터 이 기동전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손자병법에도 기병이 아닌데도 이 전술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손자병법 주석할 때도 제일 이게 천재는 다르다는 게 손자 시대는 이 전차고 기병을 제대로 못 쓰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물론 기병을 알긴 알았을 거예요, 북쪽에.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쪽에 있는 땅, 그리고 쟤들 오랑캐야, 저것들은 그냥 도둑대잖아.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 기병을 보고 배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국 한종의 전통적 군대인 보병과 전차를 가지고는 실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기동전, 속도전의 의미를 알고 전술 개념에 적용합니다. 이런 분이 천재죠. 조조는 손자병법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더욱이 자신은 원소처럼 기반도 없고 변방에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 극효율의 전쟁을 해야 대망을 이룰 수 있다고 일찍부터 생각하고 구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촌 조인이 그 정도의 기병 전술을 운용하려면 갑자기 말 탄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전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준비하고 노력해야 돼요. 나중에 조조의 군대는 속도로 명성을 얻죠. 뭐 삼국지 영화에도 맨날 겁주려고 하는 말이 조조의 군대는 바람처럼 빠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조조가 총했던 명장들은 대부분 기병전의 대가들이었고, 나중에 손권이 말하기를 이렇게 군대를 다루는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도 조조가 이런 문제의식과 손자병법 속에 있는 기동전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준비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소설에서는 이 서주 정복종의 원인으로 조조 아버지가 동탁의 난을 피해서 산동으로 갔다가 조조에게 이제 조조가 출세하니까 연주에 있는 조조에게 오다가 도겸에게 혹은 도겸이 보낸 장군에게 피살당해서 조조가 분노의 복수로 서주를 공격하고 인민들을 학살하고 초토화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정사삼국지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사 기록할 때 보면 원인 결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쭉 쓴 다음에 뒤에다가 뭐 요런 일이 있었어 라고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역사하는 사람들도 그 양심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들은 얘기를 여기다 끼워 넣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 뒤에 이렇게 달라오는 얘기를 어떤 역사학자 분들은 요거야말로 숨은 진실이다. 그러니까 실록도 이렇게 쭉 보면 사관들이 쓰는 이렇게 평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액기 쓰고 정직한 기록이다. 그래서 거기에다 굉장히 비중을 두는 분이 계시고요. 실제로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속하는데, 요즘은 제대로 공부한 학자들은 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관의 평이라는 게 오히려 더 못 믿는, 누가 옆에다 갖다가 지 생각대로 찍찍 적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관들이 대체로 젊은 관료들이어가지고 세상 물정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의감은 불타고 문제의식은 불타니까 이거 이렇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는 사실 공부하는 사람도 알아. 실록에 있는 그런 얘기가 되려 헛소문이 더 많아요. 아무튼 이것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그 평도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분석하는 것도 이제 전문가의 능력인데, 아무튼 역사책에서 뒤에 있다고 다 틀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삼국지에 있는 조승 사건도 조승이 살해된 거는 실화는 실화인데 이게 서주 침공 전인지 후인지도 좀 애매해요. 그리고 사건의 순서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뒤에 붙은 거는 조조가 서주 침공에서 벌인 학살극을 옹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비난하기 위해서 정사에 좀 뒷북처럼 기재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 조조의 학살극을 옹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자꾸 계시는데, 아니 어떤 사건이 나서 이게 원인이 뭐다 이게 원인이 뭐다라고 하는 것과 그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과 이 분석과 옹호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가끔 우리가 왜 무슨 끔찍한 사건 났을 때 변호사 가면 막 변호사도 막 비난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래서 그랬다. 물론 변호사가 악질적인 변호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고 옹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런 간단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서주의 전격전은 절반의 성공을 거둡니다. 조조는 의기양양했을지도 몰라요. 아직 젊었잖아. 그러나 알고 보면 성공 속에서 위험도 동시에 키우고 있었습니다. 서주 정복전은 조조에게 주변 군웅을 격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요. 왜냐, 연주와 서주를 병합하게 되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의 평소의 대망을 좌절시키는 씨앗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요 씨앗은 조금 나중의 이야기고, 서주에서 뿌린 피가 당장 조조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파도가 되어서 조조를 덮칩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네.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네.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